한일 관계 개선된 것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시원시원하고 일본은 지금 모시토라 열풍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인위적으로 N 같이 좀 올리자. 이거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는 길이다.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지도 하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일본은 지금 모시토라 열풍이에요. 모시가 이프입니다. 이프. 만약에 토라가 트럼프의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시토라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토론과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실제로 뉴스도 많이 되고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나 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흐름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 물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분명히 청구서를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뭔가 조정해야 될 것 같아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리미리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석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본 외교가 굉장히 섬세하고 전문적입니다. 일본 외교관들 중에 코리안 스쿨이 있어요. 코리안 스쿨이 뭐냐면 외교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도쿄 본부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국 전문 외교관으로 성장을 하는 외교관들인데, 한국의 학계, 재계, 정계, 인맥을 전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파이프를 만들어가고 로비를 하고, 이게 이제 일본 외교의 특징인데, 한국의 이 정도면 미국의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 대해서 그 파이프를 만들고 로비를 하고 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활동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일본의 외교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당황했던 적이 언제냐면 2016년 미국 대선을 보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거기에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야, 빨리 트럼프랑 연락할 수 있는 인맥을 뒤져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결국 찾은 문고리가 누구였냐면 트럼프의 장녀가 이방카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위죠. 쿠슈너. 쿠슈너 가문은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집안이거든요. 일본이 80년대 미국에 부동산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일본 재계랑 파이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쿠슈너 가문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쿠슈너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당시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랑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트럼프는 원래 정상들끼리 만나거나 중요한 인물들이 만나면 실무진이 먼저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하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너끼리 만나서 단판 짓는 거 좋아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림이 돼야 돼. 그림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당당하고 쫄지 않는 좀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트럼프는 호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일본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떤지 아시죠? 막 하이 도모 스미마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얕잡아 본다.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일본인답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태도가 큰 사람, 좀 건방지면서 자신감 가득한 사람 누가 있냐? 누가 생각해도 아소밖에 없죠. 왜? 아소는요, 아소 탕광이라고 하는 재벌 가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했고요. 정치인으로서 총리도 경험을 했고, 심지어 몬트리올 올림픽의 사격 선수로 출전까지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건방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실언도 많이 합니다. 俺たちから見てても、ほうこのおばさんやるねと思いながら、少なくともそんなに美しい方とは言わんけれども。 그래서 아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시원시원하고, 이거 이제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한일 관계 개선된 것도 이 아소의 작품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고 싶다고 몇 번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처음에 무시를 했어요. 모르겠다.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몇 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소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보시 대사였는데 아이보시 대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은 이런 실언을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다 됐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심이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이제 외교 비화죠. 이제 아소 같이 베테랑이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일본인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간 겁니다. 사실은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日本は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として米国の友人と手を携え 2주 뒤에 아소가 트럼프 만나러 갔거든요. 말하자면 양다리 전략이죠. We'll be talking abou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nd lots of other things also. But highly respected. It's a great honor to have him.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는 회동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나요? 네, 이게 트럼프도 전직 대통령이고 아소도 전직 총리잖아요.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회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담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회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베 유산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랑 되게 친했어요. 브로맨스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골프 회동할 때 아베가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액션하고 트럼프가 좋아하고 둘이 이제 셀카 찍고 뭐 이래서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했고요. 아소 전 총리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아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베라고 하지 않고 신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외교 노선도 굉장히 합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소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나라에서 아베 외교를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도 아소가 왔다는 걸 보고 일본이 여전히 아베의 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해서 그 주변에 참모진들이 누군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여요. 6인회라고 있습니다. 특획관이라고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워싱턴 출신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6명이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고요. 트럼프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예스맨들로 구성이 됐는데 일본에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파이프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아소가 방문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일본 외교관들은 로비 회사 3개를 더 이제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소가 트럼프를 만나러 간 당일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달러 가치가 지금 엔화 대비해서 34년 만에 최고점 찍었는데 이 스투피드 피플이 엔화 싸졌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할 게 아니다. 이거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는 길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다 이제 청구서 일본한테 낼 거야.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악수하면서 한 손으로는 총을 들고 있는 일본의 아소를 만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때리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A, B, C, D 리스크로 얘기를 하거든요. A는 뭐냐면 에이지, 나이가 너무 많다. Well, I took 2 tests, cognitive tests. I aced them, both of them, as you know. We made it public.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And I'm in very good health.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He challenged me to a golf match. He can't hit a ball 50 yards. And by the way,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B는 이제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 다 실패했다. 금리를 5.5%씩이나 올렸는데 물가 못 잡고 있고 강달러 이대로 놔두면 미국 제조업 다 망한다. He created mandates that was a disaster for our country, but he has not done a good job.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C는 이제 크로싱 보더예요. 이민 정책 다 실패했고 D가 이제 디플로머시. 전 세계 분쟁 이거 봐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지금 바이든이 재선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본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뭐 일본, 한국, 청구서 내밀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환율 조정도 있지 않을까? 1985년에 플라자 합의했었잖아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재무상들 불러놓고 인위적으로
야, 달러 가치 좀 떨어뜨리고 너희들 통화 가치 좀 올려.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불러놓고 인위적으로 엔 가치 좀 올리자. 이거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은 허언으로 넘어갈 텐데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지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서 그 정도 조정이 되는 거는 일본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죠. 당분간 이 엔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지금 연말까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습의 상당수는 사실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서양에서 자본주의를 배워서 그걸 이식하고 정착해서 일본에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일본식 자본주의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전쟁이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너는 탱크 생산하고 너는 전차 생산하고 너는 소총 생산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들이 아니 그게 기업의 이익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주주의 목소리가 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주의 권익을 억압하고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만듭니다. 각 은행마다 담당 기업을 정해서 특정한 은행이 특정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메인뱅크 시스템이 되는데 소수의 은행을 정부가 컨트롤함으로 해서 모든 은행과 모든 기업을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도 마찬가지인 게 노동자들의 이동을 먼저 금지시켜요. 노동자들이 왜 이동하나 보니까 저쪽 기업이 돈 더 주니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 임금 인상을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모든 기업이 1년에 딱 한 번 정기 승급만 하도록 허용해요. 이게 호봉이죠, 호봉. 1년에 딱 한 번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과 일본형 고용 관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도 성장기에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이 시스템이랑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일본의 고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98년 무렵부터 리스토라라는 게 생깁니다. 리스토라가 뭐냐면 리스트럭처라고 정리해고입니다. 일본은 원래 정리해고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리해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940년대 만들어진 일본형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었던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98년부터 2013년. 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개인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실업이죠. 일본은 90년대에 그러니까 항상 실업률이 3% 이하였는데 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4% 이상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이 도산하고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생기고 니트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 일본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지금 최근에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게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 걸려서 회복을 했다. 어쨌든 경기 순환이란 측면에서 일본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정말 살아났느냐이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크게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변화했고 자본도 변화했고 기업도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갔어요. 물론 이게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같은 전성기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일본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년이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 네,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환갑,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 관계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이 조금이라도 성공한 듯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옆 나라 있기 때문에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거는 굳이 지뢰를 밟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본과 앞으로 60년 더 좋은 경쟁자이자 이웃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 스브스
넥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